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를 한번 녹화하는 날입니다. 저도 좀 사실 처음이라서 어색하고 그런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The Birth of Molecular Biology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분자생물학이 시작하는지, 개동하는지 그거를 같이 정리해보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떠한 개념들이 어떠한 중요한 개념들이 생물학에 들어와서 분자생물학이 시작되는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는 그 슈레딩거나 델브룩 이런 사람들은 다 물리학자들인데 물리학자들이 이 생물학에 관심을 가져서 생물학에 연구를 하죠. 그 중에 특히 슈레딩거는 뭐 책 하나 쓰고 다시 돌아갔는데 델브룩은 제자들을 키우고 완전히 이쪽 분자생물학의 사실은 그 태동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델브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클래시컬 바이올로지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의 개념을 보면 클래시컬 바이올로지는 전체적인 걸 봤다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는 단순화되고 조절된 그런 조건을 했다. 이것이 이제 화학이나 그 물리학에서 쓰는 방법들이죠. 그런 방법론들이 생물학에 들어옴으로써 분자생물학이 시작되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갖게 이제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은 분자 수준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생명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진화, 또는 창조 이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두 가지 다 문제는 실험적으로 아직 반복할 수 없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한번 생각해보는 또 기회가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론 하면은 다윈, 아니면 종의 기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윈이 어떻게 돼서 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됐을까? 그것은 다윈이 뭐 어떤 갑자기 어느 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것일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윈은 여러 가지 그동안 의과대학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신 의과대학에서 이제 오히려 교수 중에 박물학, 다시 말해서 뼈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의대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신학교를 다시 가는 거죠. 신학교에서도 역시 그 여러 가지 창조물에 대한 그 자연물의 관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비그로라는 해군배를 타고 탐사를 떠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지층이나 화석을 또 관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멜서스 잉그럼 측량한 산술급적으로 들고 인간이라기보다 사람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결국은 식량이 부족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런 기아에 의해서 우수한 또는 잘 적응된 사람은 살아남고 적응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은 도태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그 당시 아주 많은 각광을 받았던 이론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진화론을 쓰게 된, 종의 기원을 쓰게 된 다윈의 머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근데 이 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죠. The origin of species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본 개념을 보면은 환경이라는 어떤 외부 요인이 어떤 개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요인들의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진다는
그래서 이거는 펜진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치 하얀 물감에다가 빨간 물감을 섞으면 핑크색 물감이 나오죠. 그 같은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멘델이라는 사람, 다윈이 진화론을 종의 기원을 발표하는 것을 했는데, 멘델은 그보다 10년 뒤에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완두콩의 순종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우성과 열성이 서로 섞여가지고 뭐 제3의 어떤 형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각각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성과 열성을 회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멘델의 그 유전 법칙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다윈의 그 패러다임에서 멘델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멘델 유전 법칙은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가 1900년대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멘델 유전 법칙을 재발견하면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사실이고, 어떤 거는 펜진의 개념보다는 형질, 유전자, 표현형을 나타내는 유전자라는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로 보면 이렇게 세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세포를 발견해서 보도 세포 안을 염색해서 보니까 각각 다른 세포, 종이 다르고 한 세포들의 염색이 되는 안에 물질이 있는데 그 염색되는 물질들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이 세포를 규정하는 물질이 아니겠느냐. 이제 크로모솜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다음에 어거스트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은 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종자와 난자, 그런 세포가 유전기를 옮긴다. 그 개념을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워버리라는 사람, 이 워버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멘델의 유전 법칙이 다시 세상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런 어떤 정제한 남자에서 다른 형질을 전해주는 게 이제 크로모솜이다. 이 서튼이라는 사람도 정제한 난자에서 크로모솜 염색을 해서 보니까 정자 안에 들어있는 크로모솜과 난자 안에 들어있는 둘 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치면 둘 다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크로모솜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크로모솜이라는 것이야말로 유전 물질이 겹쳐 있구나 이렇게 알려진 거죠. 우리가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가장 분자생물학의 실제적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분자생물학의 태동은 사실 이 콜드 스프링 하버라는 연구소에서 시작했다고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한 건 experimental evolution, 어떻게 다윈의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지고 시작해서, 이 때문에 이 연구소들은 다 바닷가에 물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와서 그래서 진화됐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실험적으로 이걸 밝힐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점점 실험의 방향을, 연구의 방향을 에볼루션을 입증하게 되면 제네틱스, 엑스페리멘터 제네틱스 쪽으로 옮겨가면서 많은 정말 비라성 같은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버드 졸업생, 하버드 졸업을 하고 데이븐포트라는 연구소장이 그런 큰 일을 해가지고 콜드 스프링 하버를 중심으로 분자생물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동시대에 사람은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는 사람인데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는데, 콜롬비아는 맨하탄 북쪽에 있어서 조그만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흙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파리를 키워서 연구하더니 눈이 하얀 초파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크로모솜 상의 X 크로모솜 상의 눈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있다. 점점 크로모솜 상의 유전 형질이 유전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게 점점 드러나는 거죠. 또 똑같은 이제 실험실에서 있었던 스튜어트 벤트라는 사람은 이와 같은 염색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온전한 개체를 이룰 때 이와 같이 크로스 오버라는 리컴비넌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두 유전자 사이가 멀면 멀수록 이 크로스오버는 많아지는 거고 유전자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로스오버는 이제 확률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유전자들의 맵을 형질들의 맵을 유전자 통해서 이 형질들의 맵, 한계적인 거리로서 맵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유전 물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유전 물질 상의 유전 형질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들어있다. 그것이 이제 점점 구체가 되는. 그 다음에 이 바버라 맥클린톡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노벨상을 받고 여성 과학자로 가는 인재생물학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초창기에 그런 분으로 알려졌는데 이분이 옥수수 연구를 했죠.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전 인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 점핑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 하면서 유전 형질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해가지고 유전 물질이 뭔가 막연한 흰색 페인트, 빨간색 페인트처럼 이게 막연한 물인 것이 아니고 이제 세포 안에 어떤 규정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게 다시 말해서 분리 가능한 물질이다. 이것까지도 알려지게 되는 중요한 실험을 했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맥클린톡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고요. 이와 같이 분자생물학은 시초에는 물리학자 또는 화학자들이 가설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거기서 뭔가 생명 현상을 단순화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현상들을 규명해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은 아마 멘델이라고 보여지고 멘델 이후에 유전 형질이라는 그 개념이 생기고 유전 형질이 그렇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크로모솜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크로모솜 중에서도 이제 정자와 난자 같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형질된 거다. 이런 것들도 알려지게 되고 크로모솜이라는 것들은 거기서 이제 분리가 가능한 거니까 무슨 물질일 텐데 여기서 유전 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분자 생물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거는